딴 분인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 하면 전 사실 매우 부담스러워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사실은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 뭐 그 당연히 불평등 때문이죠. 예를 들면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오른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거기서 뭐 체감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뭐 경제가 분명히 1분기 마이너스에서 2분기 거의 제로에서 이제 3분기 되니까 0.91% 가까이 올라갔다는 건데 그런 거 보면 지표는 많이 개선되는데 숫자로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하세요.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 보통 생각하면 뭐 어디 목소리 높여서 사태질하고 싸우는 거 생각하지만 정치의 본질은 사실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민생, 국민의 삶. 민생 그러면 너무 막 식상한 단어이긴 한데 국민의 삶, 사람의 인생 삶이라고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경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과거에도 뭐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또 상대적인 빈곤감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어쨌든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게 정치이고 뭐 누가 뭐라 하든 지금은 제가 최고 큰 책임을 지고 있죠. 그래서 사는 게 힘든 분들을 보면 제가 답답하고 뭐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어깨도 많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있는 자원을 적절히 잘 배분해 가지고 효율성 높게 쓰면서 지금보다는 좀 낫게 만들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사실은 자부심도 생기고 보람도 있죠.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들 사실 하실 말씀 정말 많으실 거예요. 뭐 제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러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가능한 방법들도 함께 논의해보고 또 여기 우리 주요 그 수석들 또 정책실장 포함해서 또 담당 장관까지 또 다 나오셨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한테 좀 뭐 질책할 게 있으면 하고 시정 요구할 거 있으면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걸 가지면 점점 이렇게 현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거든요. 의도적으로라도 현장 속으로 또 우리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느껴보고 또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터놓고 편하게 말씀하시고 지방에서 다양하게 좀 잘 구성하신 것 같아요. 패널들을. 지방에서 오시다는데 대한민국의 또 중요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균형 발전이죠. 지금 수도권 집값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산 배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까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이 같이 사는 길은 또 뭘까? 이런 의견도 좀 많이 내주시고요. 특히 저 정책실장 계신데 저분이 저보다 힘이 현실적으로 더 세거든요. 네, 우리 금융위원장도 계시고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새 빚 때문에 또 난리죠. 네.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지금보다는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좀 실물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고 특히 선진국들을 보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그 밭이 묵은 밭 건부를 좀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실은 바람직하잖아요. 금융 문제, 부채 문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까 전부 자영업에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도 못 보는 경우가 태반이다. 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망했습니다. 다 접었습니다. 예. 아, 그러셨어요? 예. 큰일 났네. 이거 봉석전 선생 같은 분도 접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 이 격차가 너무 심해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 한쪽에 많이 쏠리면서 제대로 사용되지를 못하거든요.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쓰고, 못 쓰고. 그러니까 그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침체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양극화 격차를 또 없앨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거, 그 일들을 또 그건 정치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들도 한번 같이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자분, 내가 박수 쳤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대통령 들어오십니다. 일어서세요. 박수 쳤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한 거예요, 아까 그거? 하시던데요? 이분도 약간 옛날 분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로 그래서 MC 자리를 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드릴 예의상으로 말씀은 많습니다만 인정하겠습니다. 어깨가 무겁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일부 현장의 목소리를 주제로 대통령님 그리고 패널 분들과 얘기를 정말 진솔하게 한번 나눠볼 텐데요. 지금까지 국민 사서함을 통해서 접수된 민생 경제 관련 주요 사안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네, 첫 번째 사연이군요. 50대 식당 운영. 참고로 저분은요, 실존 인물을 아니시고 AI입니다. 여기 AI 수석님이 와 계신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읽어볼게요. 코로나 때 대출을 받고 성실히 이자를 납부했지만 고금리와 비상계엄으로 소득이 줄어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빚을 탕감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자 보전 지원으로 장기 저금리 대환 대출을 도입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최 PD님 말씀. 네. 네. 저희 죽산면에도 청년 상인들이 한 10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의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는 사람이 없고 주말에만 이제 관광객들이 좀 오는 정도였는데 그분들이 그 코로나 시기를 다 버텼습니다. 다 버티고 이번에 그 김제시청에서 하는 2차 보전 그 지원 사업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 저도 이제 자영업자가 돼서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다들 이걸로 좀 숨통 좀 트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취지에 공감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끄떡끄떡하고 계시는데 소관 부처 제가 금융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럴 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 다른 선진국들은 다 국가 재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자금을 썼잖아요, 그죠? 국가 부채가 늘어났죠. 근데 개인 부채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고. 근데 우리는 국가가 부담한 건 거의 없고 다 개인한테 돈을 빌려줘 가지고 극복하는 바람에 개인 부채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율보다 그때 코로나 극복하면서 다른 선진국들이 되게 우리보다 한 5% 가까이 더 늘지 않았어요? 몇 퍼센트 정도에서 혹시 아세요? 저기 정부 부채 늘어나는 게 대충 몇 퍼센트 한 늘어났던데? 그 미국 같은 경우 한 10%포인트 이상 늘어났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의 안 늘어났는데. 우리도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뭐 많이 안 늘어났죠. 근데 그 차이가 5%라고 보면 그냥 작게 잡아서 사실 5%면 우리 국가 GDP로 2,500조 정도 잡으면 5%면 얼마예요? 75조 원이죠. 75조 원이 사실 국가가 부담할 거를 개인한테 다 전가한 겁니다. 이거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수십조 원, 100조 원 가깝게 우리는 다른 나라는 국가가 부담했는데 우리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개인이 빚으로 견뎌온 거죠. 코로나를. 이만큼 사실 자영업자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솔직히 금융위 입장에서 어떠세요? 이런 걸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 뭐 PPP니 뭐 이런 제도 도입해야 된다, 탕감해야 된다. 저도 사실 선거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하려고 하니까 도덕적 해이 뭐 이런 얘기하고 누구는 열심히 가는데 왜 그거 탕감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연기해주거나 저 대환 대출 원하잖아요. 좀 저리로 장기로 바꿔달라는 거. 왜 그거 해주냐? 그 속된 말로 버릇 나빠진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저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 이제 먼저 대통령께서 제시하는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코로나 위기가 났을 때 이 부담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분담을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정부는 가능한 적게 쓰면서 사실 부채로 일단은 막으면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경기가 좋아져서 부채를 다시 상환한다.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이 있었을 텐데 근데 보면은 부채는 늘었는데 또 금리는 올랐잖아요. 고금리가 됐잖아요. 근데 경제는 안 좋아지죠. 그다음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경쟁자는 더 세지나 온라인이라든지 더 대규모 기업들. 그러니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결국 이 귀결되는 부분은 빚이 더 크게 늘어나고 상환은 잘 안 되고. 그럼 사회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개인적인 부분으로 볼 거냐?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다 개인적인 접근을 하면 아까 그 부분들이 하신 말씀 맞지요. 성실하게 상한 한국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럼 한국 사회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정상적인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거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회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또 진짜로 자영업자들의 그 삶이라는 게 굉장히 절박하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새 출발 기금이라든지 새 도약 기금을 통해서 부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이거를 계속 그쪽을 쫓아가봐야 사회적으로 부담도 안 되고 더 절박한 시정으로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막는 게 결국 사회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개인한테도 삶의 재기의 길을 주는 거고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보완 장치들 가져가면서 저희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죠.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어쨌든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부담했는데 대신 국가 부채가 늘어났죠. 우리는 힘없는 개인들한테 다 전가했다. 물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막 갚았죠. 근데 못 갚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제 다음 내년 예산에서 이걸 인수해서 탕감하는 예산을 좀 잡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이 점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부채를 어떻게든지 공공부문에서 재원 부담을 해서 해결을 해 주려고 그러면 바로 그 반론이 나와요. 그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그거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뭐냐 해주지 마라. 지가 돈 썼으니까 지가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사람들 시중분양 만들어가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집니까? 오히려 퇴출되죠. 이 시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융위원장이 새로 오셔서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좀 세게 하세요. 그리고 저 재정도 좀 많이 배정해 주시고. 예, 대통령. 제가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막 하고 싶은데 여론 부담이 상당히 커요.